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그 길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한양의 저작거리는 아침 안개가 걷히기가 무섭게 살아있는 것들의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울림을 만들어냈지요. 그 활기 넘치는 풍경 한가운데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과 무관하다는 듯 웅크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에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18 즈음의 거지소녀.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이름 없는 떠돌이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소녀의 이름은 아란, 맑은 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진흙탕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난 들꽃과도 같았지요. 아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능력이자 지독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그들의 운명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갓 혼례를 올린 새색시의 얼굴에서는 설렘으로 피어나는 나비의 그림자를, 병든 노인의 얼굴에서는 쓰러져가는 촛불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하지만 그녀가 보는 것은 아름다운 그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닥쳐올 불행, 질병, 배신, 그리고 죽음의 형상을 띤 섬뜩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라는 저작거리 후미진 담벼락에 기대앉아 오가는 이들의 얼굴에 깃든 그림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를, 그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뿌연 흙먼지와 지나는 이의 무심한 표정만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운명의 그림자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야에 어른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단 가게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값비싼 비단을 몇 필이나 사들인 듯한 배가 불룩 나온 한 상인이 가게 주인을 향해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와 교만으로 번들거렸지만 아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 위로 서슬퍼런 칼날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너무나도 선명하여 금방이라도 그의 목을 벨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알려야 한다. 저 자에게 다가가 곧 닥칠 위험을 알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그런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몸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녀는 비슷한 그림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한 안악에게서 물에 빠진 아이의 그림자를 보고 그 사실을 알렸다가 미친 계집 취급을 받으며 매몰차게 쫓겨났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안악의 아이는 정말로 가을에 빠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란이 저주를 퍼부어 아이를 죽게 했다며 그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란은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한 척,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뿐이야. 아라는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상인의 거들먹거리는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렇게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어젯밤 비단 가게의 상인이 주막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성난 장정의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오만방자함이 결국 화를 불렀다며 혀를 찼지만 아라는 그 소문을 들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또 내가 본 그림자가 현실이 되었다. 내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 아니, 그랬다 해도 나는 또다시 저주를 퍼붓는 미친년이라 손가락질 당했겠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체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몹쓸 눈을 주셨나이까? 차라리 제 눈을 멀게 하여 이 끔찍한 그림자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라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검고 불길한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그녀는 그 저주 속에서 그렇게 홀로 세우러져 갈 운명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죽음으로 뒤숭숭해진 마음을 안고 아라는 평소보다 더 깊숙이 몸을 숨긴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다른 이의 불행을 불러온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누구의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의 흙과 돌멩이, 지나가는 집신들의 움직임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를 순찰하던 포졸들을 따라 꼿꼿한 자세와 서리빨 같은 기운을 풍기는 젊은 선비 하나가 그녀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영. 사헌부의 젊고 강직한 감찰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과 칼날 같은 예리함으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장안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민심을 살피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때마침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좁은 길을 위태롭게 지나가자 길을 가던 사람들이 허둥지둥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란 역시 수레를 피하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윤도영과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라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영은 미안한 마음에 급히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냐? 미쳐보지 못했구나. 도영이 몸을 숙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찰나 아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너무나도 선명하고 기이한 그림자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흩날리는 서책들의 모습과 그 불길 너머로 번뜩이는 피 묻은 칼날의 형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불의 뜨거움과 칼의 차가움, 억울한 죽음의 한과 복수를 향한 비장함이 뒤섞인 지독히도 슬프고 위험한 그림자였습니다. 아라는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그림자보다도 강렬한 그 기운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고는 자신이 너무 놀라게 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딱한 마음에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아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개로구나. 이걸로 욕이라도 하거라.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외모와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라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지만 도영은 이미 포졸들과 함께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그의 천이 남은 엽전 한 잎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선비님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아라는 사라진 도영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궁금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그림자는 피하고 외면해야 할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림자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깊은 원한과 굳은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끌림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불타는 서책과 피 묻은 칼날의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쳇바퀴처럼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저주받은 능력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서로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란의 손에 쥔 엽전은 그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차갑고도 묵직한 증표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작거리에 소란이 잦아들자 굶주림이 아란의 배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윤도영이 주고 간 엽전이 있었지만 그녀는 차마 그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엽전은 그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이하고 슬픈 운명과의 첫 만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엽전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익숙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밀스러운 장소, 기방 월영각의 후미진 뒷문이었습니다. 월영각은 고관대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그 화려한 만큼이나 수많은 비밀과 정보가 오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행수기생 흥매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람의 혼을 빼놓는 미모와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땅의 온갖 정보와 권력의 흐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는 때로 어지간한 판서의 호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흥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거지 소녀 아란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아란이 뒷문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기척을 내자 안에서 늙은 하인 하나가 나와 묵묵히 음식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과 국, 그리고 작은 고기, 반찬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모두 흥매의 짓이었습니다. 흥매와 아란의 인연은 아란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란의 어머니는 신기가 강했던 무녀로 젊은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어린 기생, 흥매를 숨겨주고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흥매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아란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아란을 남몰래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란의 기이한 능력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아란은 음식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흥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란아, 잠시 들어오너라. 아란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흥매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아란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보고는 단번에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무언가 본 것이냐? 흥매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아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 윤도영이라는 선비와 그의 얼굴에 서린 기이한 그림자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흥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헌부 감찰 윤도영이라 3년 전 영모제로 억울하게 옥사한 윤참판 댁 외아들이로구나.
그 아비의 죽음에 얽힌 비밀이 많다더니 필시 그 그림자는 그 일과 관련이 있겠지. 흥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라는 그런 그녀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이모. 제 눈이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올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은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흥매는 그런 아란에게 다가가 흙먼지 투성이인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아란아, 네 어미는 늘 말했단다. 모든 능력에는 그 쓰임이 있는 법이라고. 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의원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내 능력은 저주가 아니다. 그저 아직 내 능력을 제대로 쓸 때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흥매는 아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보는 그림자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곳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너처럼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흥매의 말은 아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음식 꾸러미를 품에 안고 월영각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한양의 밤거리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그녀의 마음처럼 어둡고 길었습니다. 흥매는 아란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때가 머지않았구나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한편 월영각을 나선 아란의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린 사내 윤도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고 해진 서책들과 누렇게 변한 상소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모두 3년 전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윤참파는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신하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며 권세가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일에 앞장섰지요. 하지만 그의 고든 성정은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그는 거대한 비리의 실체에 거의 다가섰을 때 갑작스레 역모를 꾀했다는 모함을 받고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 옥중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도영은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역모를 꾀할 위인이 아니었으며 그의 죽음 뒤에는 분명 거대한 흑막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 외게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와신상담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이라는 직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출세를 축하했지만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누명을 벗고 진범을 밝혀내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자들의 힘은 막강했고 관련된 증인들은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단서는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가 옥중에서 몰래 빼돌려 그에게 전해준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에는 알아볼 수 없는 암호 같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지요. 모든 진실은 사라진 장부에 있노라. 거대한 흑막의 그림자를 경계하라. 사라진 장부.
흑막의 그림자. 도영은 몇 년째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흑막의 그림자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그가 홀로 있을 때마다 겪는 기이한 환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거나 사건 기록을 들여다볼 때면 그의 눈앞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흩날리는 수많은 서책들의 모습, 그리고 그 불길 너머로 차갑게 번뜩이는 피 묻은 칼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오늘 저녁도 그는 늦도록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에 저작거리에서 부딪혔던 거지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창백했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보고 겁에 질려 있던 그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소녀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딱한 아이였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듯 하던데. 그는 잠시 소녀에 대한 연민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한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사건의 내막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관리를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한 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서 사라진 장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그의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영은 촛불 아래에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설령 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의 등 뒤로 촛불이 만들어낸 길고 굳건한 그림자가 집무실 벽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라는 여느 때처럼 저잣거리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은 허기졌지만 며칠 전 만났던 윤도영의 얼굴에 서린 그림자가 잊히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슬프고도 위험한 그림자는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물러거라, 민판서 대감 행차시다. 그때 저잣거리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황급히 양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었고 곧이어 화려한 가마와 위세등등한 하인들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조판서 민대감의 행차였습니다. 민판서는 조정의 막강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띤 얼굴로 백성들을 대하며 덕망 높은 재상으로 칭송받고 있었지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종종 쌀을 나누어 주는 등 선행을 베풀기도 하여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은 매우 좋았습니다. 아란 역시 그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익히 들어왔기에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가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가마의 창이 열리고 민판서가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과연 소문대로 온화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감마님을 외치며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눈에 비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판서의 그 인자한 얼굴 뒤로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수천 마리의 독사가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또아리와도 같았습니다. 시커먼 독사의 그림자는 민판서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탐욕과 잔혹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독사의 비늘 하나하나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혼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토록 선한 얼굴 뒤에 어찌하여 저런 지옥도 같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거대한 악의 기운에 압도되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으윽. 아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쏠렸지만 그들은 그저 배고픈 거지 소녀가 어지러워 쓰러진 것이라 여기고는 이내에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민판서의 행렬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라는 한동안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듯 했고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민판서라는 자는 보통의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으며 그의 탐욕은 앞으로도 더 많은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칠 전 보았던 윤도영의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서책, 피 묻은 칼날, 그리고 민판서의 얼굴에 깃든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두 개의 그림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길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젊은 선비의 불행이 저 끔찍한 독사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미치자 아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림자를 외면하고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본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사건의 중심으로 조금씩 이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판서의 끔찍한 그림자를 목격한 후 아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라도 얹은 듯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지 소녀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아라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한적한 골목길의 허름한 국밥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지요. 그때 국밥집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도영이었습니다. 아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국밥집의 뚫어진 창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도영은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변복한 채 마주 앉은 중년의 관리와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도영의 아버지와 절친했던 옛 동료로 도영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영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참판, 부디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라진 장부에 대해 무언가 들으신 것이 없으십니까? 정참판이라는 관리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윤 감찰,
이 일은 너무 위험하네. 자네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졌어. 섣불리 파헤치려다가는 자네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걸세. 그가 말을 하는 순간 아라는 그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정참판의 얼굴 위로 짙고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이 든 검은 술잔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입술 근처에서 아른거리며 곧 그의 생명을 앗아갈 듯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 사람은 오늘 밤 죽게 될 거야. 아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인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이 일은 그 슬픈 눈빛의 선비, 윤도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국밥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멈추시오. 아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경악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거지 소녀임을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아라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도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선비님, 안 됩니다. 오늘 밤 이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곧 돌아가실 운명입니다. 그녀는 차마 독살당할 것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정참판은 미친 거지 소녀의 횡설수설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도영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굶주림에 헛것을 보는 모양이구나. 내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정참판이 호통을 쳤습니다. 도영은 아란의 절박한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벌어진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어서 돌아가거라. 여기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도영이 그녀를 달래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오늘 밤 두 분이 함께 계시면 둘 다 위험해집니다. 제발 헤어지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미친 아이의 잠꼬대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도영은 국밥집 주인을 불러 아란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아란은 끝까지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아란의 불길한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참판은 도영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 뒤 누군가 보낸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즉사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급체로 인한 병사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의 시신에서 밀양의 독이 검출되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참판의 부고를 전해 들은 윤도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 어제 국밥집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던 한 거지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그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참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윤도영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희망이 눈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 비극을 정확하게 예견했던 거지 소녀, 아란의 존재였습니다. 도영은 평생을 이성과 합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신기나 예언 같은 것은 미신이라 치부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이하고 끔찍한 현실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은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정참판의 겁에 질린 얼굴과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절규하던 아란의 절박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보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도영은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혼자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며칠 전 아란을 처음 만났던 담벼락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저작거리 가장 후미진 골목 구석에서 잿더미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란은 며칠 사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망연자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영은 아란의 앞에 조용히 다가가 섰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아란은 도영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피하지 말거라. 도영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아란의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요.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왔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정참판 어른께서 돌아가실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이냐? 아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말한다면 그는 나를 믿어줄까? 아니, 오히려 나를 요물이라 여기며 관에 끌고 가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침묵하는 아란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끈기 있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란이 마침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곧 닥쳐올 불행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 정참판 어른의 얼굴에서는 독이 든 검은 술잔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란의 고백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에서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게서도 무언가 보았느냐? 처음 나를 보았을 때 너는 몹시 놀란 듯했다. 내 얼굴에서는 어떤 그림자가 보였느냐? 그의 질문에 아란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영의 깊고 슬픈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비님의 얼굴에서는 불에 타는 서책과 피 묻은 칼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불에 타는 서책과 피 묻은 칼.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홀로 겪던 기이한 환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고통을 눈앞에 이 거지 소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아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윤도영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지해온 이성의 세계가 무너지는 혼란을 느꼈지만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마침내 찾았다는 예감에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란이라 합니다. 아란아,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영은 몸을 낮추고 아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거대한 어둠 속에 가려져 있고 나는 지금껏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허나 너의 그 그림자를 보는 눈이라면 내가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디 나를 도와다오. 그의 제안은 아란에게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한낱거지 소녀인 자신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얽힌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지금까지 불행만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그럴 것이라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제 능력은 저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불행을 불러오는 힘일 뿐입니다. 제가 나서면 선비님마저 위험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너는 정참판 어른의 죽음을 막으려 했다. 네 힘은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막으려 하는 힘이다. 단지 우리가 너를 믿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너를 믿음아. 네가 보는 것을 나는 진실이라 믿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 진범을 찾게 해다오. 도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겠다는 그의 말은 평생을 저주받은 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아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해준 것은. 그날 밤 아란은 고민에 휩싸여 월영각의 흑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도영의 제안과 자신의 두려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흑매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겠다는 것이냐?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흑매는 그런 아란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는 신기가 몸에 깃든 것을 자신의 숙명이라 여겼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무기 삼아 약한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나를 숨겨주었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다. 만약 내 어미였다면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저 젊은 선비를 외면했을 것 같으냐. 흑매의 말은 비수처럼 아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늘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과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내 몫이다. 평생을 그림자 뒤에 숨어 남의 불행을 외면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위험할지라도 그 눈으로 진실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주든지. 네 어미의 딸이라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스스로 알 것이다. 흑매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은 아란에게 스스로 일어설 것을 강요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라는 큰 결심을 하고 도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돕겠습니다, 선비님. 제 눈이 선비님께 힘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윤도영과 아란의 동맹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영은 자신의 수하들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월영각의 흥매가 마련해준 작은 은신처에서 아란과 만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가장 먼저 정참판의 죽음에서부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란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그날 국밥집에서 정참판 어른을 보았을 때 독이 든 술잔의 그림자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느냐?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특이한 물건이라든지 아주 희미한 것이라도 좋다. 아라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정참판의 겁에 질린 얼굴과 그 위를 떠다니던 검은 술잔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에 집중하며 그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술잔 뒤편으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보입니다. 아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마른 사내의 그림자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데 그 손에서 차가운 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키가 크고 마른 사내, 검은 옷, 칼의 기운. 도영은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었습니다. 혹 다른 것은 없느냐? 그 사내의 발치에 아주 작은 이름 같은 것이 보입니다. 천, 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란이 무언가 더 생각난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의 그림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그림자 뒤에 그것을 움직이는 더 큰 그림자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그림자는 너무 거대하고 어두워서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자객,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흑막. 이것은 도영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사건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아란의 능력이 상상 이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아란이 묘사한 인상착의와 천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흥매를 찾아갔습니다. 흥매는 한양의 어두운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혹시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흥매는 도영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 감찰께서 찾으시는 자는 아마 천둥이라 불리는 자일 겁니다. 천둥.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에 나타나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을 처리하는 자객이지요. 하늘의 아이라는 뜻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병기라 불립니다. 키가 훌쩍 크고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며 그 행방은 귀신과도 같아 하는 이가 거의 없지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한양 최고의 권력자 중 한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소문입니다. 흥매의 정보는 아란이 본 그림자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영은 마침내 범인의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천둥이라는 자가 머무는 곳을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자입니다. 하지만 곧 그가 다시 움직일 때가 될 것입니다. 정참판을 처리했으니
이제 다음 목표물을 향하겠지요. 흥매의 말대로였습니다. 천둥을 잡기 위해서는 그의 다음 목표물이 누가 될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란뿐이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은신처로 돌아와 아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란은 자신이 본 희미한 그림자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미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란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천둥의 그림자가 보이는지 찾아내야 한다.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아란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첫 번째 단서를 손에 쥐고 보이지 않는 자객 천둥과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흑막의 그림자를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안개 속에서 실체 없는 유령을 쫓는 것과도 같은 위험하고도 고독한 추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윤도영과 아란이 천둥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 며칠 후 흥매로부터 은밀한 전갈이 왔습니다. 민판서가 월영각에서 큰 연회를 열고 조정의 주요 인물들을 초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명단에는 윤도영의 이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흥매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판서는 윤 감찰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방인 월영각으로 당신을 불러들여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하여 당신을 제거할 속셈일 겁니다. 도영 역시 그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초대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민판서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 되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쩌면 이 연회 자리에서 민판서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요. 도영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흥매는 그의 무모함에 혀를 찼지만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란을 몰래 연회장에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로 위장시켜 멀리서나마 도영을 지켜보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아란의 눈이 그 어떤 호위 무사보다도 훌륭한 방패가 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 밤 월영각은 등불로 대낮같이 밝았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권세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란은 허름한 무명 옷을 입고 다른 하인들 틈에 섞여 술과 음식을 나르며 조심스럽게 연회장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연회의 주인공인 민판서는 상석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눈에는 그의 얼굴 뒤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검고 흉흉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필사적으로 천둥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지만 연회장에 참석한 그 누구에게서도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매의 예상이 틀렸던 것일까? 아니면 천둥이 이미 다른 곳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아란의 마음이 초조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모두가 술에 취해 흥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월영각의 자랑인 어린 무희들이 나와
화려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무희들의 아슬아슬하고 아름다운 춤사위에 넋을 잃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라는 상석에 앉아 흡족한 미소로 춤을 감상하는 민판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판서의 얼굴에 깃든 독사의 그림자가 이전과는 다른 형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날카로운 화살의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와 정확히 윤도영이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살, 도영 선비님이 위험해. 그것은 칼춤을 추던 무희들 중 한 명이 숨겨둔 화살로 도영을 저격하려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떠들썩한 연회장에서 춤사위로 위장한 암살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완벽한 범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노주전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갑작스러운 외침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멎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도영 역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칼춤을 추던 무희 중 한 명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품에서 작은 쇠뇌를 꺼내 도영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소란으로 인해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뒤였습니다. 암살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희는 혀를 차며 재빨리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사라졌습니다. 도영은 자신을 향했던 서늘한 살기를 느끼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